1945년 여름, 전 세계는 종전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이 무너졌고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B-29 슈퍼포트리스가 도쿄 상공을 붉게 들이며 소위탄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주의 황량한 벌판 지하, 그리고 일본 해군의 비밀 설계도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은밀한 계획이 숨을 죽이며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단 몇 달만 더 일찍 실행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이전 미네니안 강의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를 하우스호퍼, 지정학자이자 전략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를 히틀러의 두뇌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를 하우스호퍼는 세계 질서를 다시 쓰려 한 남자였죠. 하우스호퍼의 이론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의 땅을 정복할 권리가 있다. 그는 이것을 레벤스라움, 즉 생존 공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꾼 진짜 계획은 더 거대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소련을 하나의 거대한 유라시아 동맹으로 묶어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일찍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잡음의 중심에는 일본의 비밀 결사, 흑룡회가 있었죠. 흑룡회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주의 산업과 무역을 장악하고 중국 아편거래의 거대한 흐름을 통제하며 그 자금으로 정치인을 매수하고 군인을 조종하고 비밀기술 거래를 추진했습니다. 1930년대 흑룡회의 위장회사인 미쓰이 상사는 미국에서 놀라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단 9만 달러, 그 헐값에 더글러스 DC-3 수송기의 전체 설계도를 매입한 것이죠. 1939년에는 이보다 더 큰 DC-4 시제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대표들은 시애틀의 보잉 공장을 방문해 B-17 플라잉 포트리스 설계도 구매를 논의했죠. 물론 보잉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호텔에서의 비공식 협력은 검토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결국 전쟁이 그 계획을 막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흑룡회가 이미 빼낸 기술들은 일본의 전쟁 기계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호퍼의 아들 알브레이트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독일-일본 군사기술 교류의 은밀한 통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미국의 B-29 슈퍼포트리스가 처음 일본 본토 상공에 나타났을 때 일본 반공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도 9,000m, 그 까마득한 높이에서 B-29가 유유히 날아다녔기 때문이죠. 일본의 기존 전투기들은 그 고도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한계였고 혹여 도달하더라도 엔진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해법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그 해법이 유럽에서 날아왔습니다. 1942년 여름 스탈린그라드 상공, 홀로 비행하는 이탈리아제 SM-82 세발 엔진 수송기 한 대가 소련의 적대적인 영공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이 점령한 만주. 그 화물은 이탈리아의 최첨단 제트 엔진 실물과 연구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일본의 손에 들어오자 일본 엔지니어들은 경이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오카, 번역하면 벚꽃, 바보폭탄이라 불리는 로켓 추진 유인 미사일, 발사 플랫폼인 이시키 육상 공격기, 즉 지포엠 베티에서 발사되어 미국 군함을 향해 돌진하는 이 무기는 이탈리아가 개발한 제트 엔진을 탑재한 버전으로 50기가 완성된 채 종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슈스이, 번역하면 가을물, 로켓 엔진으로 구동되는 이 기체는 메서슈미트 M2163 코메트의 일본판으로 불과 2분 30초 만에 고도 9km의 B-29 순항고도에 도달했습니다. 9km 이상의 고도로 상승했다가 시속 960km로 내리꽂으며 30mm 기관포두문을 사정없이 발사하는 이 기체에 걸리면 유럽 전선의 B-17처럼 B-29도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카, 번역하면 귤꽃, 일본 해군의 제트 공격기로 독일의 M216와 유사하지만 더 작고 접이식 날개까지 갖춰 동굴이나 지하 경납고에 엄폐할 수도 있어 미군의 폭격으로부터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이 기체를 200기 이상 발주했죠. 일본은 이 기술을 독일로부터 전수받는 조건으로 자국의 군함 건조 기술을 독일에 전수해줬습니다. 양국 모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방공무기의 진정한 정점, 신덴, 번역하면 장엄한 번개,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카나드 설계, 엔진을 기체 후방에 배치해 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했고 뒤집힌 날개 구조로 기존 제트 엔진의 가장 큰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30mm 기관포 내문 또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였으며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 시속 320km 이상 빠르게 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3일 신대내 첫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 비행 단 5일 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만약 신대니 6개월만 더 일찍 실전 배치되었더라면 미국은 B-29 수백 기를 더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쿄 소이탄 폭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B-29를 막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공을 꿈꿨습니다. 미국의 안방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에 일장기를 단 폭격기를 날리는 것. 그 꿈의 이름은 나카지마 지테네넌 후가쿠, 번역하면 후지산. 일본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산의 이름을 딴 이 계획은 2차 세계대전이 낳은 가장 야심차고 가장 두려운 항공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항공기 분야의 전함 야마토 같은 존재였죠. 사양을 들으면 숨이 막힙니다. 6개의 엔진을 장착하는데 각 엔진의 출력이 무려 5,000마력, 순항고도 9,700m에서 시속 680km. 폭격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미국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 20mm 기관포 3운으로 자체 방어, 그리고 무엇보다 항속거리가 무려 14,500km. 일본 본토에서 이륙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 해안에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의 공업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재원이었죠. 한번 볼까요? 일본 프로젝트명 G 비행기는 미국 본토 폭격까지 시야에 넣은 장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최초 계획에 의하면 일본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폭격하고 그대로 대서양을 횡단해 독일에서 보급을 받고 다시 돌아왔던 길 또는 동쪽으로 날아가 소련을 폭격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일본으로 다시 귀환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권 항로를 이용한다는 전제겠지만 말이죠. 이 때문에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장은 46m, B-29의 1.5배, 전폭은 63m, 역시 B-29의 1.5배, 폭탄 탑재량은 20톤, B-29의 2.2배, 항속거리는 19,400km, B-29의 3배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종전 후 50년 후에나 개발된 항속거리의 패왕이라 불리는 여객기 보잉 777, 그 개량형인 777-300 와서도 항속거리가 고장 14,685km인데 이게 무슨 개소리였던 걸까요? 심지어 운항 경제성에 승부를 건 에어버스 A380도 15,200km 정도 나오는데 말이죠. 꿈만 야무졌던 정신승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어떻게든, 아니 무조건 B-29보다 하나라도 더 높은 스펙으로 만들고자 하는 심리, 다시 말해 B-29에 당한 트라우마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직접 구입한 미국의 더글러스 DC-4의 설계도, 보잉의 B-17을 역설계했던 경험, 그리고 흑룡회가 미국에서 빼낸 여타 첨단 항공기의 설계도들에서 온 것이죠. 어쨌든 일본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들을 가지고 한 세대 이상을 도약시킨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 일본의 공업기술로는 후가쿠에 필요한 5,000마력 엔진은 절대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었지만 희귀금속 소재와 정밀 공작 기계가 부족한 탓도 있었겠죠. 더구나 미군의 폭격으로 생산시설은 계속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후가쿠는 종이 위의 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간과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후가쿠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해서 일본의 계획이 무산됐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미 실전 검증된 대형 장거리 폭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카지마 G5N 신잔, 번역하면 깊은 산. 신잔은 DC-4E를 기반으로 만든 네발 엔진 장거리 폭격기였습니다. 물론 이 역시 성능 미달로 수송기로만 사용되긴 했지만 그래도 후가쿠 대비 절반 수준 정도의 성능은 됐었죠. 그리고 이미 날고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신잔의 항속거리는 약 6,800km. 하와이의 다키에도 부족했지만 일본 북쪽의 쿠릴 열도에서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를 경유한다면 또는 중부태평양의 도서기지에서 출격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편도 비행이라면 어떨까요? 돌아올 연료 따위는 처음부터 싣지 않는 것. 카미카제 정신으로 조종사는 출격하면서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신잔이 싣고 가는 것이 일반 폭탄이 아니라면 그 폭탄이 만주의 가장 어두운 비밀,
즉 731 부대 이시이 시로가 만든 세균 폭탄이라면 만주 하얼빈시 핑팡, 면적 3평방킬로미터, 건설에만 2년이 걸린 이 비밀기지 상공은 일본 군용기조차 비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도에도 이름이 없었죠. 외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 여기에서 한 남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과학실험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이 시로 군의 중장. 1892년 부유한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1928년 30개국을 순방하며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연구했습니다. 독일 군부와의 접촉, 하우스호퍼와의 연락망 구축, 그리고 귀국 후 그는 일본 육군 최고사령부를 설득했습니다. 독가스보다 더 끔찍하고 더 저렴하고 더 효과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시이의 실험실은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필적하는 규모와 예산으로 운영됐다는 것입니다. 연구진 수백 명, 건물 150동 이상,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마루타, 아니 실험용 인체.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인간을 실험용 모르모트처럼 쓴 것입니다. 일반 중국인, 중국군 포로, 조선인, 러시아인,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동남아시아 연합군 포로들, 심지어 억류된 유럽연합국 여성들과 어린이들까지 모든 인종과 쓸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스트, 탄저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어떤 균이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를 살아있는 인간에게 실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시이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페스트라는 중세 흑사병의 변종. 이것이 바로 최악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시이는 이 균을 전 인류를 멸종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비축하는 데도 성공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스트균은 폭발의 충격과 고열에서 죽어버립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균을 살아있는 채로 퍼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시이는 곧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점토폭탄. 폭탄 외피를 점토로 만들면 폭발에 필요한 화약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실은 도자기 용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낙하산으로 천천히 하강하며 내부에는 3만 마리의 패스트 감염 벼룩과 그것들을 살려두기 위한 산소가 채워져 있었죠. 무선 신호로 가장 치명적인 높이에서 폭발. 실험 결과 벼룩의 80%가 폭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벼룩 한 마리의 물림으로 2만 4천 개의 패스트균이 인체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3만 마리의 벼룩이 도시 한복판에 풀린다면 이시이 시로는 1944년 세계 최초의 세균 폭탄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기 1년 전에 말이죠. 1941년 창타이 전투. 도조히데키가 직접 이시이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패스트균 폭탄이 중국군을 성공적으로 감염시킨 공로였습니다. 1942년 두리틀 공습 이후 일본은 그 보복으로 두리틀 부대가 착륙한 저장성 지역에서도 이 세균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패스트, 이 폭격으로 약 25만 명의 중국군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일어난 질병이라고 탈을 씌워 은폐했기에 세계는 몰랐습니다. 1945년 여름 731 부대는 이미 탄저균 폭탄, 패스트 폭탄, 장티푸스 폭탄을 대량 생산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본영은 결정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암호명 밤의 벚꽃, 목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목표일 1945년 9월 22일.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신형 아이사베급 대형 잠수함이 샌디에이고 근해에 접근합니다. 이 잠수함은 세계 최초의 잠수항공모함으로 수중에서도 3기의 비행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세균 폭탄을 싣고 샌디에이고 상공을 날아오릅니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수십만 명의 미국 민간인이 패스트에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처럼 말이죠.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미국 서부의 하늘 따라 전염병이 끝도 없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내부 갈등 때문이었죠. 해군은 아이사백을 미국 항공모함 공격용 가미카제에 쓰고 싶어 했습니다. 세균전에 자신들의 최고 무기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갈등이 샌디에이고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공포가 있습니다. 후가쿠가 없었더라도 아이사백 잠수항공모함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일본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니까요. 앞서 예고했던 G5N 신잔.
이미 실전에선 알고 있는 사발엔진 장거리 폭격기. 1942년 미국의 DC-4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항공기는 대륙 횡단 폭격기인 후가쿠의 절반 성능이었지만 그 절반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편도 비행. 돌아올 생각 없이 연료를 꽉 채운 채 출격하면 알류샨 열도를 경유해 북미 서부해안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일본군이 여전히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 도서기지에서 출격하면 더 가까웠죠. 그리고 카미카제. 일본은 이미 이 개념을 전쟁 교리로 확립해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조종사들은 출격 전 이미 생사를 초월한 상태였죠. 신자난대가 패스트 균폭탄 수백 발을 싣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상공에서 자폭한다면, 혹은 LA 도심 상공에서 폭탄창을 열었다면 미국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닿기 전에 세균 전염병이 미국 서해안을 먼저 삼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후가쿠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 전에 이미 날고 있던 신잔이 그 임무를 떠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폭탄 음모가 실패했습니다. 견고한 참나무 테이블이 폭발 에너지를 흡수했고 히틀러는 멀쩡히 걸어나왔죠. 서두에 언급했던 알브레이트 하우스호퍼도 그 음모의 가담자였습니다. 아버지 카를은 아마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알브레이트는 바이에른 산속으로 도주했으나 1944년 12월 은신하던 헛간에서 피운 연기 때문에 발각되어 베를린 게슈타포 본부로 끌려갔습니다. 1945년 4월 23일 소련군이 베를린 제국의회의 사당을 점령하기 불과 며칠 전 히틀러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죄수를 처형하라. 알브레이트 하우스호퍼는 베를린 모아비트 교도소에서 끌려나와 뒤통수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감옥에서 쓴 소네트 모음집이 쥐어져 있었죠. 모아비트 소네트, 그중 하나의 제목은 죄. 나는 경고를 했지만 내 경고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나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히틀러의 광기를 부채질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이었죠. 1946년 3월 전쟁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알브레이트의 아버지 카를 하우스호퍼는 아내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독약을 마셨고 카를은 사무라이 단검으로 스스로 배를 갈랐죠. 세푸쿠, 일본 사무라이가 자살하는 방식 말입니다. 일본과 함께 꿈을 꾸고 일본의 방식으로 죽은 남자. 그는 자신이 무덤에 표석을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지길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낳은 괴물을 부끄러워했던 것인지 글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731 부대는 핑팡의 모든 시설을 폭파하고 마루타를 학살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러나 이시이 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거래를 제안했죠. 우리의 연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실험한 진짜 세균전 데이터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료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를 기소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미국 군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찌 보면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보다 더 잔악한 짓을 저질렀던 이시이 시로와 731 부대 주요 인물들은 전쟁 범죄 기소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시이는 전후 미국 육군 생물학 화학무기 분야의 수석 고문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물론 연금까지 받았죠. 그리고 1959년 67세로 자연사했습니다. 나머지 731 부대 멤버들 역시 굴지의 제약회사의 창립자이자 대주주가 되었고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와 글로벌 제약 생태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일본 정부는 마침내 731 부대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이 시로가 만들어낸 변종 패스트균은 60년이 지난 뒤에도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731 부대 희생자 유족들은 일본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일 뻔했던 순간들 말이죠. 일본판 B-29 후가쿠는 날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카나드 장착 전투기 신대는 너무 늦게 하늘에 올랐습니다. 세계 유일의 잠수함 공모함 아이사백은 세균 폭탄 대신 항복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시이 시로의 패스트균 폭탄은 샌디에이고에 닿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가쿠가 없었더라도 신잔이 있었고 신잔의 카미카제의 편도 비행을 더했더라면 샌디에이고는,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앤젤레스는 수십만 명이 숨막히게 죽어가는 패스트의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도 적용된 걸까요? 이 재앙을 막은 것은 위대한 전략도 완벽한 방어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내부 알력 다툼, 그 비루한 관료적 갈등이 세계를 구했던 것입니다. 카를 하우스호퍼가 꿈꾼 유라시아 대동맹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흑룡회의 검은 자금이 키운 제국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알브레이트의 경고는 너무 늦었고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전쟁은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 그 괴물들이 또 다른 검은 거래를 통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시이 시로는 연금을 받으며 턴수를 누렸고 더 치명적인 세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흑룡회는 야쿠자가 되어 오늘날도 살아 숨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되풀이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731 부대 실험은 반인류적 전쟁 범죄였습니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일본은 미국이 투하한 원폭 때문에 항복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1945년 패망 직전 당시 일본 군부는 이미 개발 정보를 듣고 있던 원폭 2발 떨어진 것쯤이야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깟 사망자 몇십만 명 가지고 뭐 어쩌라고 라고 말이죠. 이미 B-29 등 미군의 폭격으로 자국민 250만 명 이상이 사상당했고 더구나 젊은 군인들을 이용해 카미카제 공격까지 하고 있던 판이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 일본 군부는 미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유럽 전선을 끝내고 미국 등 서방연합군의 요청에 따라 만주로 침공해올 소련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개전 전 소련과 맺었던 불가침 조약을 연장하려 전 총리이자 일본의 외교통 히라타 고키를 통해 소련과 눈물겨운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만약 소련군이 만주 침공을 개시해 하얼빈에 보관돼 있던 이시이 시로의 세균폭탄을 압수해버린다면 지금껏 말씀드렸던 총력을 다해 만들었던 무기, 즉 미국에 대한 최후의 반격, 이른바 생화학 무기의 사용이 좌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베를린을 점령하자마자 무려 1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바로 만주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러일 전쟁으로 소련과 구원이 있었던 일본은 731 부대의 생화학 무기를 파괴시켜버리고 차라리 자신을 개화시켰던 미국에게 승리의 왕관을 넘겨줬던 것입니다. 세균 무기마저 날아가 버렸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 흉악스러운 러시아 놈들에게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 놈들이 더 낫겠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만약 소련이 만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정신 나간 일본 군부는 미국 본토에 세균폭탄을 사용할 능력은 안 되니 차라리 본토에 상륙할 미군에게 그나마 국내에 가지고 있던 세균폭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국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일본 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카를 하우스호퍼는 죽은 히틀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나. 일본 러시아와 유라시아 동맹을 맺고 영국과 미국을 박살내자고 하지 않았어? 라고 말입니다.